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20대 대선이 끝나고 처음 올리는 영상인데요.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기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마음이 상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주변에는 허탈하다, 답답하다라는 심경을 토로한 분들이 좀 많은데요. 각 진영마다 분위기는 극명하게 나뉘어졌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속상한 것이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민주주의에서 선거란 이런 겁니다. 득표율의 차이는 불과 1%도 채 나지 않지만 이긴 쪽이 100% 가져가는 이 잔인한 것이 선거입니다. 그리고 진 쪽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속상하고 허탈한 마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선거는 또 찾아오거든요. 깨끗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아주 중요한 자세인 것이죠.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 되었고 국힘당이 여당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리고 비판했던 국힘당은 이제 자신들이 그런 공격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방어하고 변호했던 민주당은 이제 국힘당의 정치를 비판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죠.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윤석열보다 이재명 후보가 더 나은 후보로 보였어요. 정치에 입문한 지 1년도 채 안 된 윤석열이 과연 국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운영할 수나 있을까? 그의 언어나 배경, 행동들, 그리고 그의 사상과 가치관들은 상당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끝도 없죠.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가장 충격적인 건 한 가지만 들어보자면 작년 12월 29일 날 새시대 준비위원회와의 인터뷰를 보면 윤석열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검찰이 대통령 위에 군림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겁도 없이 검찰 조직을 손대려고 한다. 대통령 임기가 5년짜리 단임에 불과한 주제라고 말을 했죠. 윤석열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죄 지은 게 없으면 떳떳하면 뭐가 두렵냐,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검찰이 두려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좀 황당하고 한심하죠. 왜냐하면 검찰권이 강화가 될 경우 나라가 썩어가는 진짜 이유는 죄 없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쥐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거든요. 검사가 죄를 지으면 누가 수사하나요? 검사와 친한 사람들은 누가 수사할 수 있나요? 검찰총장을 사위로 둔 사람을 누가 감히 손댈 수 있을까요? 검찰총장을 남편으로 둔 사람을 누가 감히 소환 조사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그 검찰이 한번 잘못 보이면 온 가족이 탈탈 털리죠. 일가 친척은 말할 것도 없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도, 친동생과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해서도 탈탈 털어버리는 게 우리나라 검찰입니다. 대기업의 비리가 터져서 그 대기업의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시간보다 평범한 한 가정집을 더 오래 압수수색했어요. 왜? 검찰에 잘못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제어하기 위해 몇 가지 법안들을 마련했죠. 문재인 정부에서요. 공수처도 그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뭐라고 하냐면 그 공수처 폐지 이야기를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이 검찰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끝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다음에 천천히 풀어보기로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하나의 작은 예일 뿐입니다. 여가부 문제라든지 사드 배치, 원전 추가 건설 문제, 또 편협된 노동관이라든지 질질 흘리고 다니는 무식함이라든지 거기에 부인과 장모의 범죄 혐의 등등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과연 윤석열이 이끄는 정부는 어떤 정부가 될 것인지 윤석열이 취임하기 전에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 3가지 내용을 정리해보고 마칠게요. 먼저 첫 번째 기준인데요. 바로 공약입니다. 윤석열은 과연 자신의 공약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공약들이 이행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올해 초에 뒤처지던 윤석열의 지지율이 급반등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가부 폐지 공약입니다. 소위 이대남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된 것이 바로 이 여가부 폐지 공약이었거든요. 지금도 이준석과 윤석열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 그대로이지만 국힘당 내부에서도 또 보수 성향의 외부 단체들이나 커뮤니티에서도 여가부 폐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당 내부에서요. 이 외에도 이대남들의 표를 의식한 국힘당은
군 복무 경력 인정이라든지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등 좀 뭐랄까 제 기준에는 좀 황당한 공약을 내걸었죠. 과연 이게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켜봐야죠. 이런 공약들을 그냥 폐지해버린다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 표를 얻기 위한 갈라치기 전략으로 무리한 공약을 내건 것이라고 인정하는 게 되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원전 추가 건설과 사드 추가 배치 논란도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 원전 건설 뭐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 어디다 설치할 건가요? 어디다 건설할 건가요? 윤석열도 선거운동 내내 어디다가 배치할 것인지, 원전을 어디다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만약 윤석열이 임기 내에 이 원전과 사드 배치 공약을 지킨다면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겠지만, 만약 이게 은근슬쩍 묻혀버리는 공약이라면 이 역시도 표를 위한 갈라치기 전략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겠죠. 최근에 또 이야기 나오는 게 청와대의 축소 및 광화문 집무실 이전입니다. 이건 사실 윤석열만의 공약은 아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이전 정부들 때도 자주 나오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게 될 경우 경호 문제라든지 시민들의 혼란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서 앞선 정부들은 시도하지 않았죠. 윤석열이 정말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길 경우 그 추진력은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한 실효익이 얼마나 될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전 정권들에서 괜히 광화문 집무실 추진을 철회한 건 아니거든요. 또 최근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문제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윤석열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100일 이내에 50조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소상공인들에게 3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니까 1천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라는 선언도 했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죠. 50조라는 돈을 100일 이내에 갑자기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그러니까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50조 원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출 구조 조정을 해도 이게 50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윤석열이 가장 먼저 삭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노인 일자리 예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윤석열의 공약에는 노인들과 관련된 공약이 거의 없어서 노인 패싱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윤석열은 노인들에 대한 공약을 내지 않았을까요? 뻔하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힘당 몰표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공약 따위 없어도 우리 찍어줄 건데 뭐하라? 노인들을 위한 공약까지 내냐?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공약을 안 낸 거라고 봐야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위한 예산까지 삭감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세수 마련을 위해서 65세 노인들에게 지급되었던 지하철 무임승차 그 우대권 있죠. 그것도 일괄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으로 바꾸겠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거의 몰표를 준 그 후보가 어르신들 일자리 예산 삭감하고 어르신들 타고 다니는 지하철 우대권도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데, 그런 거 다 알고 뽑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영양가 없는 노인들을 위한 단기적인 일자리가 많아서 숫자가 부풀려진 거라며 비판하는 애들 많았었죠. 앞으로 한번 잘 보세요. 국힘당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나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노인 빈곤층 비율은 또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일자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던 그 날카로운 눈으로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나가는지요. 이 외에도 청년 도약 괴자라든지 청년 원가주택 같은 공약들이 있죠.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보도를 통해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잘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북한에서는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도발을 하는 분위기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겠다며 선제 타격까지 거론하던 윤석열의 대응이 주목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북한과 더불어서 윤석열이 당선 확정된 다음 날인 3월 11일 윤석열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만남을 가졌어요.
거기서 윤석열이 뭐라고 하냐면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고 중국의 3대 교역국이 우리다 라면서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사드 배치 운운하고 문재인 정권을 친중 정권이다 비난하던 사람들은 좀 어리둥절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윤석열은 문재인과 다르다라면서 정신승리하는 애들이 있던데 이것도 한번 지켜보자고요.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할 때는 감성외교라고 빨았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친하게 지내니까 친중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쓰였죠. 과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중국이 좋아서 친중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의 최우방국은 미국이고 한미 동맹 공고히 하는 것 당연하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은 중국이라니까요. 문재인 정권이 친중을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중국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 제가 얘기 몇 번 했었잖아요. 멸공을 외치던 정용진도 센 척하다가 내가 말한 멸공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거다라는 식으로 선을 그은 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중국과 적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과연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중국에 적대적으로 강경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이 사드 배치 운운한 것, 우리나라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 뭐 이런 발언 등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경솔한 언행이었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게 한두 개도 아니긴 하지만 말이죠. 윤석열이 공약으로 내건 것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법안을 수정해야 됩니다. 여가부 폐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힘당이 그동안 국회에서 해온 짓거리들을 보면 뭐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라는 말은 하지 않겠죠.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요. 민주당과의 협치를 윤석열이 어떻게 이루어내는지 또 앞선 이런 공약들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등은 윤석열 정부 초기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인사거든요. 인사 임명.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맞는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비판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우친 인사임명이었어요. 조국 장관 사태도 그렇고요. 이것은 역대 어느 정부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해준 사람에게 요직을 내주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역대 정부들이 사실 다 그랬어요. 박근혜 정부도 초기 당시 이제 성균관대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꿰차고 뭐 황교안이나 곽상도 이런 사람들 있죠. 그때도 뭐 비판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사실 저는 그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가까운 자리에 자기가 믿는 사람, 친한 사람 앉히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본인이 했던 일들 때문이죠. 윤석열은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대통령을 배신하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서 당선이 되었어요. 최재형도 마찬가지로 야당으로 가서 종로구 재보궐선거에 당선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큰 신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죠. 인사를 잘못한 거잖아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윤석열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과 같은 케이스가 또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주요 요직에 더 자신의 사람을 앉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모든 정부가 그럴 거예요. 왜? 뒤통수 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신의 편, 자신의 사람을 앉혀놓겠죠. 근데 최근 말이 나오는 그 인사의 면면들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아직 정식으로 출범하지도 않은 윤석열 정부 인사를 한번 보세요.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온 게 장제원이었죠. 단일화의 뭐 선두에 서면서 이제 뭐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비서실장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장제원이 뭐라고 했었나요? 과거에 자식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소리를 쳤었죠. 근데 이 아저씨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볼 때마다 화가 나 있어요. 장제원의 아들은 상습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굉장히 큰 범죄죠. 경찰을 향한 폭언과 폭행, 특정인들 비하 발언 등의 사고를 쳤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 3년형인가 구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자체로 장제원은 자신의 말처럼 공직에 나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만 뭐 그런 거 신경 쓰는 종족들은 아니니까 차치하고 이후에 장제원 아들이 어떤 판결이 나올지를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김성태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거 김성태는 제가 과거에 한번 언급했었는데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던 김성태는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터지자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캠프에서 나갈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서 계속 선거 일을 했었다라는 것으로 밝혀졌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는 거예요. 그냥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성태가 나중에 어떻게 다시 활동하는지도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한동훈도 있습니다. 윤석열의 한동훈 사랑은 뭐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검언유착 비리의 당사자인 한동훈, 그러니까 기자와 검사가 이렇게 서로 내통해서 일을 꾸민 검언유착의 당사자인 한동훈. 윤석열은 이 한동훈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뭐 귀가 잘 노르시죠. 그러니까 언론들은 명백히 검언유착의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발뺌하는 한동훈을 돕기 위해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다 라는 프레임 전환을 이끌어내면서 개돼지들을 선동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정부의 뭐 요직에 임명될 것은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그 시기와 절차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은 제가 봤을 때 곽상도입니다.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는 화천대유에 취직해서 대리직급으로 몇 년간 일을 하다가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고 이제 나왔죠. 세상에 어느 대리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나요? 근데 곽상도 측은 이게 성과급이다, 뭐 산재로 인한 위로금 명목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곽상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정말 할 말이 많은 인물이라.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은 뭐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지만 저는 그보다 포르쉐 사건을 꼽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곽상도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라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근데 조민양의 차는 그 당시에 아반떼였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냥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뿌리고 다닌 거죠, 국회의원이. 나중에 보니까 포르쉐를 타고 다닌 건 조국의 딸이 아니라 곽상도 아들 곽병채였어요. 곽병채가 포르쉐를 타고 나타난 거였죠. 정말 내로남불의 상징과도 같은 이 인물을 왜 주목해 봐야 하냐면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는 곽상도가 감옥에서 기자들에게 편지를 썼대요. 그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50억을 받은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향한 기소가 억지 기소였다. 정권이 교체되었으니 이제 홀가분하게 결백을 증명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개소리인가요? 정권이 교체되었으니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나도 검사 출신인데 나는 곧 나갈 것이다. 대놓고 선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논리를 보면. 그러니까 이 곽상도에 대한 재판이 곧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곽상도가 무죄로 풀려나는지 어떻게 처벌받는지를 잘 본다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김건희와 장모 최 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윤석열 본인 자체도 피의자의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세 건이에요. 공수처는 현재 고발 사주 의혹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윤석열을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정해놨었죠. 그러나 대통령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형사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하자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이자 이제 윤석열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보세요 하면서 대답을 피하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좀 격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신들이 그동안 지금까지 특검을 피하는 자가 뭐 주범이다, 뭐 몸통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정작 특검을 피한 것은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윤석열은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시스템에 맡겨야 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특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 수사를 의미한 거죠. 자신은 수사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이재명은 탈탈 털겠다. 이렇게 애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봐도 좋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이 된 윤석열은 그렇다 치고 넘어갑시다.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 씨에 대한 비리 의혹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부가 될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김건희는 자신의 학력 위조 사건이 터졌을 때 대국민 사과문에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신은 나서지 않겠다, 조용히 있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당선이 확정된 후에 스탠스가 확 바뀌었죠. 미력하게나마 옆에서 조력하겠답니다. 뭔가 일을 하긴 하겠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은 뭐 영부인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폐지할지도 지켜봐야 되겠고, 그 전에 김건희는 공식 석상에 나서기 전에 자신이 연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가 조작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거든요. 이에 대해서 언론들이 다루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의혹 수준이 아니라 거의 범죄가 확정적으로 드러난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언론도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고 그 어떤 수사조차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학력 위조는 어때요? 이미 어느샌가 다 묻혀버렸죠. 과거에 신정아, 정경심 교수 사건 때는 학력 위조가 큰 범죄라면서 그렇게 길길이 날뛰던 윤석열과 언론들이 왜 이렇게 잠잠한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쓰레기 언론들의 밑작업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된 다음 날부터 언론들은 어이없는 기사들을 써갈기기 시작해요. 윤석열과 김건희의 뭐 러브 스토리, 집밥을 해주는 다정한 남자라는 어떤 이미지를 씌우고 있고요. 김건희의 외모를 찬양하는 그런 기사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호감도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언론들이 다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사를 보고 있으면 참 어이가 없어요. 기자들이 알아서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줄을 서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게 되고요. 또 우리의 개 돼지님들은 이걸 보고 열광을 합니다. 개 돼지님들은 우리 대통령 멋지지? 이런 식으로 빨아주고 있어요.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가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올랐을 때 TV조선에서 했던 그 유명한 짤 있죠.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 그 짤. 이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호감도를 올리는 작업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기사에 현혹되지 마시고 두 눈 뜨고 잘 지켜봐야 됩니다. 김건희에 대해서, 장모 최 씨에 대해서, 그리고 최측근들에 대한 비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그들이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미는지,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등판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짧게 3가지로만 다루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 3가지, 공약 이행, 인사임명, 최측근들의 비리 수사.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됩니다. 선거는 또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답답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좀 많이 다운이 돼 있었는데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지지하는 후보를 지켜내야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하며 당선된 인간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자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라가 잘 되길 바라야 되고 또 윤석열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잘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우리는 견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을 기약해야 돼요. 이 싸움은 긴 싸움입니다. 결코 짧은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힘든 싸움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털어버릴 것은 이제 털어버리고 정말 힘들지만 다시 힘을 내야 될 때입니다. 저도 주식방송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주식방송 안 올린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정치나 이제 사회 이슈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저도 기운 내서 또 소식이 있을 때마다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힘내시고 하루하루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